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여야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광주에서 제4차 전당대회 광주 전남북 제주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데 이어서 오늘은 첫 TV 토론회를 갖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인 전당대회 룰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양부남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이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입니다. 8월 18일로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당대표 또 최고위원 선거와 함께 전국의 시도당 위원장도 함께 선출하게 됩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이제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선거 이제 출마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 나오시게 된 배경 또 출마의 이유가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과 국민을 하여금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꾸고 민생을 살려달라는 바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으로 하여금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달라는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나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기 위해 여러 특검법도 만들었고 민생기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국민힘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 우리가 대선에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오기 전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해서 특히 광주가 중심이 돼서 압승이 돼서 이 바람을 북으로도 보내고 남으로도 보내고 동으로 보내고 서로 보내서 승리를 어떤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한 일을 하는데 좀 앞장서 보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네. 자, 원내에서는 광주 지역구 8명 의원 중에 이제 양부남 의원께서 출마를 하셨고, 근데 원외에서는 강의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원외 인사와의 1대1 경쟁인데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또 준비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원외 인사하고 경쟁하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사례가 직전 시당위원장 선거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당원이면은 누구나 시당위원장 후보로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의 평가를 받은 일이고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국회에서 의정활동 제 소관 상임위원인 행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아무 관련 보도자료도 제가 여러 번 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내려와서는 제가 유권자인 당원 또 지역위원회 대의원 이런 분들 만나서 제가 왜 출마를 하는지 어떻게 시당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흔치 않은 경쟁 구도가 됐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있었군 하지만 자 민주당 광역시당 위원장이 되신다면 그러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위원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바뀌어 갈까? 어떤 발전의 방향을 논의하게 될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첫 번 우리 민주당의 화두가 당원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당원 중심의 시당 운영함으로써 당원 주권 시대를 우리 광주시당부터 이끌어 나가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당원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시당에 관한 현안은 그걸 직접 반영하고 중앙당에 관한 현안은 중앙당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시당에서 당원의 존재감을 살려주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당원 소식지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내가 당원이다. 이런 소속감과 존재감을 갖도록 하고 현재 우리 시당이 역사가 오래됐지만 당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당사 마련을 추진해 보려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늘 장애투쟁이 있을 때마다 중앙당이 결정하면은 우리는 열심히 버스 대절해서 서울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도 좋지만은 이제는 제가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당원의 의견을 물어봐서 당원이 장애투쟁하자 하면 우리가 먼저 하는 그래서 오히려 전국의 중심이 되는 장애투쟁을 해보는 그러한 시당을 만들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재를 육성하는 시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인재를 육성해서 제2의 DJ 같은 인물을 만들어서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가 민주당의 심장지고 태생지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민주당은 중앙당과 원내에 이렇다 주요 보직을 맡은 사람도 없고 또 DJ 선생 이후로 대권 후보도 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편방으로 밀렸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치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제2의 DJ 같은 걸쭉한 인물을 육성하는 그런 시당을 하고 또한 우리 광주, 전남, 전북, 제주의 민주당 당원이 전체 35%가 될 겁니다. 65% 정도는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 있는 민주당 당원도 뿌리를 찾아보면 다 광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당위원장이 되면은 전국에 산재한 호남 향후를 묶어내는 그래서 호남의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시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저는 시당위원장이 되면은 시당 내 정책연구를 하나 만들어 다 가칭입니다. 정책연구를 만들어서 시당이 민주당원끼리만의 어떤 리그전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선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고요. 또한 우리가 8개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당 중심이 아니라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저는 시당을 운영하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지역위원회에게 지원하는 그런 시당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8명의 국회의원은 다 시당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인품과 경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과 함께 시당을 운영할 겁니다. 각자 국회의원에게 적성에 맞는 책임과 직책을 주고 공동으로 우리가 시당을 운영함으로써 원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당원 중심이라고 하는 큰 화두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빠놓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당원들 간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해낼 수 있는 당원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재를 길러내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위원회 강화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경쟁 후보인 강유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맡으면 아무래도 좀 불리한 게 있을 거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데 이건 좀 극복되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교통, 통신, 인터넷 이런 통신 수단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외국에 있는 지사도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모든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시당위원장이 돼서 의정 활동을 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 활동을 하더라도 시당에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얼마든지 즉시 결정하고 즉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상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당위원장이라면은 시의 문제와 시당의 문제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가. 시당위원장이 되면은 중앙당, 국회, 행정 각 부처,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기초의원, 국회의원과 문제가 있을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서 해결 능력이 돼야 되는데 장애 있는 인사가 낫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낫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시당에 있는 게 중요하다면 저는 오히려 로봇이나 워치독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4시간 지키죠. 그래서 그건 전혀 말이 안 된 거치게 표현하면 교원 영색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시당에 소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현역 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지역과 중앙 정부 또 중앙 당, 정부 부처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또 의견을 전달하는 데는 현역 의원으로서 가는 장점이 크다라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역의 이야기로 좀 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한 지 약 한 달 정도가 지나셨는데. 예. 국회 입성하자마자 지금 당내에서 여러 직책 맡아서 좀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회 임명이 되셨는데요. 이거 활동 좀 궁금합니다. 예, 여순 사건 특별법에 의해서 여순 사건에서 무고하게 군경에서 희생되신 분들 유족들이 거의 희생자들이 이제 1세대는 갔으니까 유족들이 그 명예회복과 피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7천 건 정도 됐는데 구제가 된 게 9.4%? 이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곧 끝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법을 연장해야 된다. 7천 몇 건에서 지금 10%도 안 됐는데 나머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법을 연장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정부 들어서 이 피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진상조사단 기획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사를 하죠.
가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이 정부 들어서 인색하게 됐어요. 왜? 그 인사들이 전부 다 뉴라이트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간을 연장한다. 그리고 이 조사단의 인적 구성을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을 발의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하고 전국적으로는 설사 군경의 책임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다시 빈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여러 불편하니까 거기다 손해배상 규정을 둬서 사망 시에는 돈 얼마 줘라. 이제 얼마 줘 이런 규정까지 앞으로 만들어야 될 생각이 듭니다. 여순 사건 우리 지역의 아픔이고 또 오래된 치유되지 않는 상황들 이번 기회에 좀 많은 일들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광주 본원이 지난 1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국가폭력 등에 의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예정인데요. 국비 지원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인력도 예산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 문제도 좀 어떻게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옛날 화정동 국군 통합병원에 지난 7월 1일부터 이제 개원했습니다. 근데 이건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분들은 치유하는 센터입니다. 그럼 원인을 국가가 제공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나 책임도 국가가 지는 게 이론상 맞는 일이고 또 국가재정법에 의하면은 지방 어떤 재정 관련 법에 의하면은 국가가 출연이나 출자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부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예산이 적게 나왔는데 이번에 제가 행안위에서 예산 증액을 해서 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명실상부한 트라우마 센터로 운영될 수가 있고 광주시의 어떤 예산상 재정상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지역에 참 이거 국립트라우마센터 유치 과정도 험난했고 또 그 이후로 또 진행되는 과정도 수월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예산 문제나 인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정치권에서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자, 계속해서 정치권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제가했는데요. 정리된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관한 진실 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코자 합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지금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한덕수 총리가 이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을 더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대통령실은 특검법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상반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국민의힘이 총선에 질 수밖에 없었구나. 앞으로도 총선은 너무 더 질 것이다. 너무나 민심을 읽지 못하고 민심과 떨어져 있고 너무나 무도하고 오만하는구나. 후한무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만간에 이러한 총리의 발언, 대통령의 제 거부권 행사가 엄청난 역풍을 몰아올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역풍이 몰아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역풍이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이어질 겁니다. 국회로 다시 넘어오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과정도 거치겠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자, 일단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앞서서 어제 경북경찰청이 최혜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사건을 1년 동안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이 결국에는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은 혐의가 없다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임 전 사단장의 부하들인 여단장이나 현장 지휘관 6명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임 사단장만 쏙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결과인데요. 저는 이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경로하고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에서조차 임성근 사단장을 입건했던 수사 결과서를 억지로 뺏어오고 또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처음에는 임성근을 넣었던 결과서까지 다시 축소돼서 2명으로 넘어간 것을 경찰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이것을 임성근의 기소 의견을 내겠습니까? 애시당초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임성근 사단장이 경찰에서 이게 불송치했다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있고 또한 직권남용 공수처 수사가 있고 업무상 과실치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이 최병 유족이 이의 신청을 하면은 검사가 다시 이 사건을 보고 보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검찰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는 이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공수처에서 직권남용으로 임 사단장을 수사한다 할지라도 또 기소는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기소 의견으로 보낼 뿐이고 최종적인 검찰 할 뿐입니다. 이러한 모든 걸 봤을 때 늘 저희들이 강조하지만 특검이 필요하고 이번에 경찰청의 결과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 더욱 필요한 것을 강변해 준 겁니다. 지금 이번 경찰청 방금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경북경찰청의 이번 판단 그리고 이번에 결정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그리고 또 시민사회에서는 이거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다시 한번 증명됐다 이제 이런 판단들을 좀 내리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 수사가 여기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가 결정이 됐다고 해도 이걸로 이제 모든 일들이 끝난 것은 아니니까요. 다른 일들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만 윤 대통령은 벌써 2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대 때도 했었고 그리고 22대 넘어오자마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야권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상된 수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지? 민주당은 무슨 계획을 갖고 있지?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민주당이 뭔가를 좀 속 시원해 해주길 바라실 텐데 민주당의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주당은 오늘 3시에 장애 투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13일, 14일도 장애 투쟁을 할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계속해서 장애 투쟁을 계속하면서 여론에 이 사실을 알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저희들은 설득을 할 것입니다. 여론전과 설득 이걸 계속해서 저희들은 편할 것이고 이거 저희들 계속 할 겁니다. 네. 부결되면 또 하고 또 할 겁니다. 일단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아주 강하게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에 나섰고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 부부의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직후 이 전 대표 부부 소환에 나섰다고 비판을 했고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검찰의 극한 대치 상황 정말 말 그대로 극한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극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가 총장께서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이야기했어요. 통상적. 과연 이게 통상적인 수사 절차인지 이재명 대표 부부를 부른 시점이 검사 4명의 탄핵 속추 해부안이 가결된 직후입니다. 또한 그동안 경찰에서 이 사건이 송치된 지 2년 반이 지났어요. 그동안 뭘 했는지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돈도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썼던 금액이. 그런데 이걸 한명동의 부부를 불렀다는 겁니다. 통상의 사건에 부부 동시에 부르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모욕적인 겁니까? 부부를 불러서 어떻게 하겠답니까? 또한 반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부르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니까 검사가 정적주기한다. 정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쉬움이 참 끝이 없네요.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여야의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8.18 전당대회 예비 후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단독 출마로 굳어져 가던 당대표 선거에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주요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내 1%의 당원들의 다른 목소리도 대변할 책무가 있다는 차원에서 결심을 하게 됐고요. 차기 국정을 맡을 수권을 준비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당대표를 추대하는 것은 일반적 흐름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고. 네. 뭐 김 전 의원의 방금 이야기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대세론처럼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게 수권 정당을 대비하면서 이게 단독 선거로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 이 말씀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김 전 의원의 출마가 결국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열기를 띄우는 데까지 역할을 보탤 수 있을지, 또 김 전 의원이 출마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두관 의원의 출마가 흥행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뭐 흥행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 김두관 의원의 출마가 매우 우리 민주당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걸 지표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는 서로 정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건전한 경쟁 관계가 있어야지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근데 김두관 의원께서 출마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민주당이 그래도 건강한 정당이다. 이걸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명 전 대표 내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연임 도전을 선언하는데요. 연임 도전에 대해서는 뭐 이미 내부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연임 도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또 늘 제가 이재명 대표 연임이 연임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세웠는데, 첫째는 우리가 야당인 상태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게 헌정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후보 지지도가 지금 2년, 3년 계속해서 1위를 우리 이재명 대표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국민이 신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국정 기조를 바꾸기 위한 법안, 민생 법안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걸 진두지휘했던 게 이재명 대표거든요. 계속 연임하는 게 업무 연속성, 효율성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연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전당대회는 또 한 가지 눈길이 가는 것이 당대표 선거보다는 최고위원 선거에 좀 더 관심이 모아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정치적 심장이라는 호남에서 이번에는 과연 최고위원을 배출할 수 있을지, 지난번에 3번 연속으로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배출에 실패했었는데요. 후보군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 광산을의 재선 의원이죠. 민영배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전북 전주시 을의 초선의 이성윤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또 해남 출신인 최대호 경기도 안양시장이 오늘 광주를 방문해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호남의 정치인들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힘줘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호남의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다 친명계라 당원들이 참 선택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고위원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당의 정체성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는지 현재까지, 또한 당과 국민을 위해서 뭘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또한 앞으로 우리 민주당과 국가 국민의 발전과 경제 민생을 위해서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다른 후보들과 선명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선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후보들 모두 친명, 이제 그 무의미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하는데 뭔가 좀 다른 무언가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줘야 된다, 자기만의 장점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3일에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보다 약 한 달 정도 먼저 열리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갈수록 그 진흙탕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이제 비전 제시보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이른바 익심 논란, 이런 것들 좀 전당대회 진행되면서 지금 계속 그걸 공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다른 비전이나 이런 것 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심합니다. 한심하고, 그 문자가 이제 김건희 여사는 내가 진정으로 반성하려는데 잠을 오고 했다는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반성 안 할 이유를 그 열거하면서 하기를 자기가 이야기 안 했다는데, 어젠가 모 언론사에서 5개 문자가 공개된 걸 보니까 진정으로 반성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그 답을 안 해준, 왜 답을 안 해줬는가는 잘 모르겠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금 6개월 전에 이 문자가 나온 6개월이 이 시점 전당대회 이게 등장했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대통령실이
지난번에 이준석 징계 또 김기현 당대표 또 당무 개입했다는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거 당무 개입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자를 보냄으로써 한동훈이야 반대 세력이 있는 세력들이 규합해서 이걸 반한 세력을 결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걸 찬성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당무 개입하는 데 뭔가 꼬투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이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문자 가지고 이걸 싸움하는 것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어떤 왜 총선에 패배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야지 정치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땡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양부남 의원과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전당대회를 열고 조국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선임하며 시즌2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과 당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지난 40총선 비례후보 투표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조국혁신당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곳 광주인데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위원장도 함께 맡고 있는 서왕진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를 많이 맡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유방의 장자방, 뭐 유비의 제갈공명, 조국의 서왕진 뭐 그런 느낌도 약간 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저희가 네. 작은 당이다 보니까 또 당은 또 당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 숫자가 지금 12명이어서 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 맡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 영광 출신이시고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오셨고 그리고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맡고 계신데 네. 근데 의원님 이력을 좀 찾아보니까 약간 특이한 게 서울대 신문학과 나오셨는데 미국 델라웨어 대학에서 에너지 환경 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그렇습니다. 에너지 정책 전문가신데 뭐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된 뭐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저희 세대 때 그 대학을 네. 다녔던 세대들은 좀 공통적이긴 합니다만은 대학 시절에는 학생 운동 하느라고 공부할 겨를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대학 마치고 저는 시민 운동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요. 시민 운동 과정에서 환경 운동을 한 10년을 했습니다. 네. 그 환경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 특히 기후 네.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때 인연으로 미국 델라웨어 대학에서 에너지 환경 정책 학위를 하게 되면서 이 분야의 어떤 전문가로서 또 네. 활동가로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약간 눈에 띄는 게 광주 석산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델라웨어에서 공부했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서울대를 나오셨고 서울대에서 교수도 하셨는데 그 서울대 학력 이력은 뭐 굳이 왜 빼고 적으신 거 뭐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한 이유라고 할 건 없는데요. 네. 정치인 서왕진의 일종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를 든다면 그래도 호남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점 하나를 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에너지 전문가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겠다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올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하고는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뭐 아셨다고 들었는데 뭐 옆에서 지켜본 조국 뭐 어떤 사람인가요? 예. 조국 대표님은 사실은 그 교수 시절의 조국 교수의 느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아주 젠틀하고 그렇지만 상당히 진보적인 전형적인 학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강남 좌파라는 단어를 유행시키신 분 맞습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주 뭐 진보적인 것은 아주 분명했지만 또 네. 아주 지식인의 어떤 품위와 젠틀함 이런 것들을 항상 유지했던 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을 준비하고 또 많은 논의들을 하면서 창당 이후 선거를 치르면서 이렇게 또 옆에서 보니까 그 젠틀하고 좀 점잖은 학자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정치적인 감각이나 또 결단, 행동력 이런 게 아주 과감한 아주 적극적인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가 그렇게 변신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참여해서 국정을 직접 운영하고 매우 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과정에서 훈련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엄혹한 사회와 또 검찰의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혹독하게 단련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조국 대표가 뭐라면서 같이 당합시다, 같이 정치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조국 대표는 뭔가 이 정치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만나서 그런 고민의 일단을 비추면서 많은 고민과 토론을 함께 했었습니다. 사실은 당을 창당한다는 게 얼마나 크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국 대표 스스로 어렵더라도 창당을 하고 가겠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지만 앞으로 10년을 보고 당을 만들고 한번 뛰어보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을 밝히고 함께 하자고 해서 뭐 저도 그런 어떤 의지에 상당히 마음이 움직였고 기꺼이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보고 하자라고 했는데 혹시 대법원에서 뭐 유죄 확정 판결이 나거나 그러면은 피선거권이 일정 기간 박탈이 되는데 그럼 정치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10년을 길게 본다는 의미도 그런 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대법원 판결 부분은 뭐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국 대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진다.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에서 2년 선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그대로 유지될지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대가를 다 치르고 나와서 복귀해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하겠다. 당을 이끌겠다. 이런 마음은 뭐 굳건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거는 2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와도 피선거권이 회복이 되면 차차기에 그럼 뭘 도모를 하시겠다 뭐 그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차차기다 뭐 차기다 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뭐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을 만들고 그 당이 바로 서고 대중정당 또 더 발전해서 수권정당으로까지 가려면 그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중간에 뭐 대법 판결이 어떻게 난다 그래서 포기하고 물러서고 그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권 정당이라고 하면은 권력을 쥔 정당,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되겠다는 말씀인데 조국 대표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고 조국 혁신당이 왜 수권 정당이 돼야 되나요? 아직 뭐 조국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정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볼 때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정당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이든지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아직은 기본적인 대중정당으로서의 어떤 기초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창당한 지 이제 4개월 지났습니다. 지난 3월 3일 창당해서 선거를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뛰어왔는데요. 이번 7월 20일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의 최소한의 어떤 기본꼴을 갖추고 적어도 대중정당으로서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당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용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창당하면서부터 늘 표방했던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무능과 무책임 이것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 이게 일차적인 목표고요. 그게 잘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쭉 발전해 오다가 굉장히 지금 주춤하고 사실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걸 극복하고 제대로 된 한 발 더 나아가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정치 개혁이나 어떤 권력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사회적 권리 예를 들면은 뭐 주거권이라든지 또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이런 어떤 기본적 사회적 권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민생과 복지가 아주 탄탄한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 이런 어떤 비전을 저희들이 계속 밝히고 있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형성해 가고 있는데요. 그런 비전이 좀 대중정당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면 수권 정당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사회적 권리는 그 조국 대표도 여기 오셔서 인터뷰할 때 많이 강조를 맞습니다. 하시던데
누가 원래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사회적 권리 얘기는? 아주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엔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유엔이 우리 전체 인류가 누려야 될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뭐 인권이라든지 또 민주적 권리, 네. 또 언론 자유 권리 같은 자유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축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주거나 노동이나 건강이나 보건 의료 이런 쪽의 권리가 또 하나의 사회권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다 제대로 실현돼야지 인류가 제대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유권 부분은 네. 비교적 많이 진전됐습니다만은 사회권 부분은 지향해야 될 방향으로 설정은 돼 있으나 아직은 좀 충분하게 진전은 안 돼 있다. 창당 때부터 조국 혁신당 정책위 의장하셨고 지금은 당시 네. 끝에 그 정책연구원장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정체성이랑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두 가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어떻게 빨리 종식시킬 거냐. 네. 거기에서 민주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게 한 네. 축이라고 한다면 또 한 축이 사회권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우고 그거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저희 당의 핵심 기조고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뭐를 안 당할 가령 뭐 고문 이런 걸 안 당할 자유는 이제 뭐 많이 성취가 우리가 다 됐는데 무엇을 할 자유, 권리 그런 거를 좀 이제 뭐 누릴 권리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확장하시겠다 그런 걸로 이해가 정확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페이스북의 대문에 3년은 너무 길다 이거 이렇게 맨 위에 걸어 놓으셨던데 이거 3년은 너무 길다 이거는 저작권이 누군가요? 저작권은 조국 대표입니다. 조국 대표가 네. 정치 일선에 뛰어들기로 결심하면서 뭐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받았는데 네.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 중에는 민주당의 박지원 네. 그 의원도 꽤 가깝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 분 중에 한 분인 모양이에요. 근데 박지원 의원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정치인은 대중 정치인은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아주 간결하게 잘 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강조했다고 하는데 네. 원래 이제 보통 식자들의 표현이면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뭐 이런 개념인데 네. 그거는 조금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걸 고심하면서 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조 대표가 직접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모양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슬로건인가요? 아니면 정말 3년은 너무 기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뭐 당겨야 된다 뭐 그런 건가요? 슬로건이자 저희들의 제일 목표로서 네. 총선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관되게 약속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3년은 이제는 말할 것도 없고 네. 3개월도 너무 길다라고 느낄 정도로 저희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많은 생각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방법론인데 네. 결국은 뭐 작은 저희 정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국민들의 의지와 네. 관심 또 요구 이런 것들이 좀 지금 뭐 그 탄핵 청원이 뭐 한 100만 원 훌쩍 넘어섰지 않습니까? 뭐 130만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의지와 열기들이 좀 일정하게 올라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조기 종식을 표방한 네. 저희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단단히 뭉쳐서 강력하게 그걸 좀 국회 내에서 끌어주고 좀 선도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냥 구호가 아니라 네. 꼭 그것을 실현해서 국민들한테 저희들이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법사위에서 그 국민동의 청원 올라온 거 대통령 탄핵을 심사를 하겠다.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청문회를 연 다음에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직은 이제 최종적인 방향까지 설정돼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당연히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들이 제기한 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의 실체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또 의견을 묻고 국민들의 뜻을 확인해서 제 생각으로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지를 대변하고 앞장서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저는 용기 있게 나서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회의에 보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좀 더 국민들의 관심이나 요구, 참여 이런 것도 지켜보고 네. 또 당내 논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다른 당이긴 한데 국민의힘 전대는 김건희 여사 뭐 이른바 문자 패싱 일십 논란으로 뭐 이렇게 그렇대요. 뭐 예. 그렇고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민주당은 또 뭐 일극 아버지 논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거대 양당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와중에 네. 사실상 내부의 권력 투쟁이 아주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고 네. 저는 본질적으로 현재 권력 김건희와 미래 권력 한동훈의 권력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것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뽑지 않은 김건희 씨가 엄청난 권력 행위를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문제의 본질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 그 국민의힘 내의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내부적인 권력 투쟁이라는 점에서 저는 다 심판받아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아니 근데 현재 권력의 주체 중심을 김건희 여사로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뭐 당연히 대통령이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영부인의 역할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미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심각한 일종의 국정 난맥상 네. 또 일종의 국정 문란, 국기 문란 이런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은 가벼이 볼 수가 없고 제대로 한번 따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당 두 당이 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두 당 간의 대결과 일방적 어떤 의사결정 이런 흐름으로 갔을 때는 사실은 또 두 당의 어떤 적대적 공존이라고 하는 과거 우리 그 한계를 많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의 정당이라든지 또 외부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의견들 이런 것도 충분하게 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함께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문자 얘기 하나만 더 하면은 5건 문자가 뭐 전문이 공개가 됐던데 뭐 상당히 김건희 여사가 읍소를 하는 분위기던데 뭐 부위 뭐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부위가 내심 상당히 뭐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전화 통화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떠냐 뭐 그러면서 뭐 다 자기가 부족하고 내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를 뭐랄까 그 뭐 국정 개입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뭐 그걸 넘어서서 여전히 네. 그런 중요한 정당 활동 또 국정과 어떤 정당과의 어떤 충돌 문제 이 부분을 일종의 조정하고 네. 방향을 제시하고 일종의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영부인의 역할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다. 그거는 영부인의 국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이 대통령이랑 여당 비대위원장 사이에서 중재 같은 걸 하려는 자체가 조금 월권이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기도 하네요. 근데 조국 혁신당 20일 이제 전당대회를 열고 조국 대표 다시 선임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모양을 갖춰서 시즌 2가 시작이 되는데 두 가지 좀 뭐 지적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조국 혁신당에 조국 빼고는 뭐 사람이 잘 안 보인다 이게 하나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뭐 쇄빙선이 되겠다 뭐 이렇게 좀 기세가 높았는데 지금은 좀 존재감이 좀 덜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아주 아프고 겸허하게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조국 혁신당을 만들면서 네. 또 표방했던 어떤 검찰 독재와의 어떤 치열한 전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 전 대표죠 지금은 조국 전 대표가 앞장서서 책임 있게 끌어나가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조국이 거기에 있어서 아주 책임 있는 역할 그거를 또 신뢰했기 때문에 당이 좀 제대로 서고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조국 대표 역할이 뭐 아주 중요하고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역시 저는 검찰 독재에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법사위에 참여하고 있는 박은정 의원이라든지 또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신장식 의원 또 우리 황운하 원내대표 매우 충분하게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이 원구성이라든지 국회 어떤 의사 일정에서 세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좀 잘 안 보이고 가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또는 국민의힘이 할 수 없는 아주 선도적인 역할들, 쇄빙선의 역할들을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또 누구보다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국민의 어떤 뜻을 잘 받드는 단단한 모습을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잘 보여드리는 것이 여전히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몇 개 더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국회의원,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의도 상황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립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정책 분야를 늘 준비하고 전공했던 전문가인데요. 여전히 정책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진짜로 국정을 이끄는 상황이 되면은 그 정책의 내용, 깊이 또 현장 적용성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런 정책 전문성이 탄탄히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정치 현실에서 또 여의도에서 또 현장의 대중들과 잘 풀어갈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는 정책 전문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수권 정당이 되는데 뭐 주춧돌 하나는 놓겠다 뭐 그렇게도 들리네요. 당연히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서왕진 조국 혁신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